그래, 폭풍이 계속될 거라는 예보는 적중했더군. 상륙작전을 연기했으니 저 진흙탕에서 구르는 대신에 여기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겠지. 아까 미리 얘기는 들었네만 귀관을 다시 한번 믿어도 되겠나? 예, 해가 뜬 뒤에는 잠깐 날씨가 잠잠해질 겁니다. 그때를 맞춰 상륙부대가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만일 내 결정이 잘못된 거라면 연합군이 일진 병력 9만 명을 저 폭풍 속에 집어넣는 꼴이 될 걸세. 내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네, 제임스. 아일랜드 블랙서드 관측소에서 대규모 기압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풍속을 감안하면 6월 6일 노르망디는 하루 이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독일인들도 이 사실을 알 거라 생각하는가? 보다 서쪽의 관측소를 보유하지 못한 독일인들은 폭풍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군. 연합군 기상팀이 노르망디 상륙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유명한 이야기지. 원래 예정일이 6월 5일에는 폭풍이 계속되다 바로 다음 날에 잠시 갤 거라는 걸 예측해냈고, 덕분에 아이젠하워는 잠시 좋아졌던 날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어. 반대로 독일은 돌풍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에 공습 경계를 해제해버렸지. 그래서 방어 지휘관인 롬멜과 포이팅어도 안이하게 자리를 비웠고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일기예보의 실력 차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거야. 2차 대전 중에 기상 관측이나 일기예보가 전황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날씨를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대전 시절에는 날씨를 최대한 정확하게 관측하고 상대의 관측 능력을 망가뜨리기 위해 싸우기도 했지. 이번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일단 북반구의 날씨는 1년 내내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기예보를 하려면 서쪽에 보다 많은 관측소를 설치해야 한단 말이지. 서쪽에 있는 미국과 영국이 동쪽에 있는 독일보다 날씨를 예측하기 쉽다는 거네. 그래서 독일은 전쟁 내내 서쪽의 그린란드, 북쪽의 얀마옌과 스발바르에 관측소를 설치하려 했어. 영국 공습이나 본토 방공에 필요한 기압 자료를 수집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독일이 1940년 4월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자 섬에 설치된 관측소들은 죄다 연합국에 투항해버렸지. 정말 유명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독일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 9월까지 영국 본토로 진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영국 상공의 날씨를 예측할 수단을 잃은 거잖아. 그래서 8월부터는 임시로
2척 이상의 유보트가 기상 관측 임무를 전담하도록 했어. 잠수함을 북대서양 기상관측에 투입한다. 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지만 이 정작 잠수함대 수장인 데니츠는 가용 잠수함이 27척뿐인데 거기서 차출을 하나면서 막 펄펄 뛰었지. 그래서 독일은 이듬해부터 유보트 대신 기상조사 비행대와 어선으로 위장한 기상 관측선을 썼지. 그런데 어선이나 비행기는 잠수함과 달리 이게 빤히 보이니 영국 해군 공군에 얻어맞는 게 일상이었어. 관측선의 암호 장비나 해독문을 탈취당하기도 했고 말이야. 결국 고정 관측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독일은 전쟁 초기에 노리던 섬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어. 그린란드, 얀마옌, 스발바르 말이지. 그 중에 얀마에는 영국의 장악 중이라 독일도 소규모 부대를 보냈다가 전멸당한 뒤로는 손을 대지 못했어. 결국 주전장은 그린란드와 스발바르였지. 특히 스발바르는 몇 번씩 주인이 바뀌는 격전장이었다고. 사실 영국은 스발바르를 쓸 생각이 없지 않았어? 거주 중인 노르웨이와 소련인들의 철수만 돕고 훈을 주둔시키거나 하진 않았잖아. 영국이야 다른 곳에서 기상을 관측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지. 반대로 북쪽과 서쪽 관측소가 절실했던 독일은 1941년 11월에 섬이 비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되자 즉시 관측반을 보내서 섬을 장악하고 기상 관측소를 세워버렸어. 비워둔 섬이라고 해도 이 독일이 대놓고 몰려갔으니 영국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 그렇지. 영국도 즉시 군을 보내서 섬을 이렇게 재점령했어. 웃긴 건 한적한 곳에 설치한 독일 관측소가 살아남아서 한동안 기상 정보를 보냈다는 거야. 독일 입장에서는 관측소도 살아남았고 동부전선 전투에 바빠서 1943년까지는 스발바르를 노리지 않았지. 1943년이면 영국, 미국이 독일 본토를 폭격하던 시절이니까 뭐 기상 정보가 절실했겠구만. 그래서 히틀러가 직접 스발바르 공격을 지시했지. 히틀러가? 와, 이 스케일 큰데? 영국 해군의 감시를 정면 돌파한다고 전함 티피츠, 샤르노스트와 구축함 9척에 공군도 투입되고 호위 부대에도 대대규모로 투입해서 스발바르를 한 방에 점령했어. 그게 뭐 틸피츠의 유일한 실전 사격이었지. 정말 기상 정보에 목이 말랐구만. 심지어 그 시절에는 캐나다도 들어갔어. 캐나다? 유보트가 몰래 침투해서 미군 시설로 위장한 관측소를 세웠다가 1977년이 돼서야 독일 시설인 게 밝혀졌지. 아무튼 이후에도 독일은 스발바르 일대에 은닉형 관측소를 설치해서 1945년까지 운영했는데 이 관측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 관리병들이 1945년 9월에 항복했으니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항복한 독일군이 셈이지. 참, 그 스발바르나 얀마엔 같은 데는 이 북쪽 섬이잖아. 조금 서쪽에 있는 그린란드나 뭐 아이슬란드는 독일군이 건드린 적 없어? 아이슬란드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이게 몰래 설치하기가 어렵고, 대신 그린란드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지 협력자를 포섭해서 이게 관측소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좀 있었지. 하긴 뭐 그린란드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해안에 몇 달 숨어 지내도 들키기는 어려웠겠네. 그런데 하필 미군이 1941년부터 그린란드를 보호령으로 선언하고 경비대를 파견했었거든. 이 경비대가 위장 관측소를 적발해버린 거야. 거기서 또 미국이 나오네. 정작 미국은 당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전이라 독일 요원들을 포로로 잡지 못하고 미립국자로 체포했다더군. 간첩죄보다 미립국죄가 가벼우니까 뭐 행운이라고 봐야겠네. 독일은 1943년에 스발바르를 공격하면서 그린란드에도 요원을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상륙 지점을 잘못 잡아서 미군 경비시설과 너무 가까운 곳에 관측기를 설치했고, 들키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려다가 오히려 전원이 사살당하거나 포로가 되어버렸어. 참, 날씨가 뭐길래. 독일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방에 3개 이상의 관측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스발바르 섬의 마지막 관측반들을 제외하면 거의 성과가 없었어. 뭐 노력은 진짜 가상하네. 그런데 영국이 서쪽에, 독일이 동쪽에 있어서 이 기상 관측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미국은 어땠어? 태평양 전선은 일본이 서쪽, 미국이 동쪽이잖아. 미국은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일기예보에 불리하다는 문제 때문에 전쟁 초기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어. 미국도 전쟁 초기에는 관측 시설이 좀 모자랐다, 뭐 그건가? 진주만 습격 당시를 기준으로 하와이의 제7기상대 히야 4개 관측소가 미국의 가장 서쪽 관측기지였거든. 필리핀 쪽은? 필리핀에도 제5기상대가 있었지만 일본군의 공격 때문에 제대로 활용한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남태평양, 필리핀 남부에 갈 때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기상대의 도움을 받았지.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인데
또 이남이라 이 기상현상도 남북이 바뀌는 게 있구만. 아이 동서는 안 바뀌지만 말이야. 국제작전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네. 넓은 태평양에 기상 관측소도 얼마 없고 이게 자료를 해석할 예보관도 전국을 통틀어 400명 뿐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동맹국들에게 많이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오히려 전쟁 초기에는 인도양 방면에서 작전하는 영국의 정보를 많이 받았어야 했지. 초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충 상황이 짐작하네. 또 미국이 미국했구만. 그렇지, 물량으로 밀어붙였지. 처음에는 장비도 인력도 부족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의 전쟁 기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상 관측 능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전쟁 시작 3개월 만에 미군이 장악한 거의 모든 섬에 관측소가 들어서고, 대규모 부대마다 관측 부대와 날씨를 예상할 예보관이 배속됐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배치된 예보관은 6,000명 이상이고, 군인 중에서도 10,000명이 6개월 속성 기상 예보 교육을 받았어. 야, 뭐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예보관 숫자만 40배가 늘었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미국이 담당하는 전장 생각하면은 그만한 규모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당장 대서양도 영국과 분담하지, 북아프리카도 담당했지, 유럽에 상륙한 뒤에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상공 예보까지 미국 몫이었어.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게 끝이 아니야. 서태평양 전역은 전부 미군이 관측해야지. 심지어 인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수송기들 때문에 히말라야 상공 예보까지 했다고. 거기에 동남아처럼 매일 스콜이 쏟아지고 태풍이 튀어나온 지역에서도 한참을 싸웠으니까, 이게 그만한 전장을 다 담당하려면 16,000명으로도 충분한 건 아니었다고 봐야지. 독일은 뭐 북극 쪽에 섬 하나만 주세요 뭐 이런 시절에 사실상 세계 전역의 일기 예보망을 1941년부터 45년까지 다 구축해버린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작전 영역이 넓으니 지상 관측 시설로는 이게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어서 전투기, 폭격기, 호위함까지 이게 대량으로 착출해가지고 기상 관측력으로 투입해버려. 호위함은 납득이 가지만 전투기에 폭격기? 멀리 떨어진 정찰 지점 상공을 장시간 비행해야 하니까 폭격기가 오히려 좋았지. 그래서 기상 정찰 비행대에 B-27, B-25, B-29 이런 폭격기를 꽉꽉 채워서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 예보를 도왔다는 거야. 폭격기 비행대가 13개라. 무슨 뭐 일국의 공군 총 전력을 능가하는 규모의 뭐 폭격기들이 이 날씨만 살피러 날아갔다는 것도 예보관 16,000명 못지않게 정말 충격적인데. 일본 본토를 공습할 때 고고도의 제투기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고.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B-29로 고도 8,200m로 날아올랐는데 강한 맞바람에 편대 유지를 못하고 터지고, 폭탄도 강풍에 떠밀려서 이 목표물을 비껴가고, 이 강한 편서풍이 제트기류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탈린에게 요청해서 소련 영토에도 개치기를 설치했는데 그깟 B-29 한 두어 대를 문제가 되겠어. 해군도 태평양에 20척, 대서양에 15척의 호위함과 구축함을 기상 관측함으로 내줬으니 이쪽도 웬만한 나라 해군력 수준인 건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쯤 되니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기상 관측 능력을 갖추고도 1944년에 함대가 뭐 태풍에 직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진짜 믿기질 않는데. 1944년이면 구축함 3척이 침몰하고 해군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태풍 코브라 말이구만. 그렇지. 그거야 태풍 진로에 함대를 밀고 들어간 홀시제독의 오판이 불러온 참사지. 오히려 일기예보 능력의 문제보다는 일기예보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지휘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지.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봤자 이 자연 앞에서는 뭐 정말 미약한 존재구만. 역시나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인사할까 저 환장? 저는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